트럼프가 한국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25% 관세. 워싱턴은 확신했죠. 압박하면 한국이 결국 항복을 할 것이라고요. 그러나 72시간 만에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삼성의 HBM사 가격은 취소샀고 엔비디아와 애플은 그 값을 감수하며 한국 공장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관세의 97%는 미국 소비자의 지갑에서 빠져나가고 있었고, 이에 트럼프는 결국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1인당 GDP 79달러 세계 최빈국에서 시작해 AI 시대의 심장으로 떠오른 나라. 과연 한국은 어떻게 미국조차 무릎 꿇게 만든 걸까요? 그 충격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 시작합니다. 워싱턴 D.C.의 백악관 이스트룸은 승리의 열기로 후끈거리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수놓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전 세계 200개국으로 생중계되는 카메라의 플래시가 마치 천둥 번개처럼 끊임없이 몰아쳤습니다. 그 소란의 중심에서 대통령은 육중한 금색 만년필을 들어올렸습니다. 그것은 한국산 반도체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서였습니다. 대통령이 종이에 펜촉을 긋는 순간 지지자들의 환호성은 건물의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이 자신의 패권을 위협하는 신흥강자의 길을 꺾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상무부 수석 분석관 데이비드 워커는 그 현장의 바로 뒤편에서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난 15년간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진두지휘해온 그는 자신이 설계한 이 시나리오에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구 5천만의 작은 반도체 강국이 미국의 거대 시장과 금융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지 이미 수천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단지 미국의 자본과 인프라 위에 세워진 하청기지에 불과했으며 미국이 문을 닫으면 단 72시간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복도를 걸어 나오며 데이비드는 곁에 서 있던 보좌관 클로이에게 나직이 승리의 소감을 속삭였습니다. 이 펜 한 자루가 한국의 오만을 꺾고 실리콘밸리에 다시 영광의 햇살을 비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술을 바치고 텍사스로 공장을 옮기든가 아니면 먼지처럼 사라지든가 말입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영진들이 공포에 질려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배워온 강대국의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축배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명식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인 일주일 뒤 데이비드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믿기 힘든 수치들이 적힌 보고서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능한 데이터 분석관인 클로이가 내민 보고서의 첫 장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든 뉴욕 증시의 현황판이었습니다. 관세가 발효되자마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수직 낙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은 데이비드의 예상처럼 한국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데이비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공급망 전체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생산 라인이 멈출 위기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HBM 반도체 없이는 그 어떤 AI, 연산 장치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 현장의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책상을 내리치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진통일 뿐입니다. 시장은 원래 겁이 많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그들이 먼저 백기를 들고 평택 공장의 설계도를 들고 올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균열은 이미 그의 집무실 밖 실물 경제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월마트와 베스트바이의 가전제품 가격표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 고쳐 써졌습니다. $900였던 학생용 노트북은 하루아침에 $1,100로 치솟았고 최신 스마트폰 예약 고객들은 무기한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의 분노는 한국이 아닌 정책을 발표한 정부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것을 위대한 미국을 위한 필연적인 희생이라 정의하며 애써 외면했지만 매일 밤 창밖에서 들려오는 시위대의 구호 소리는 그의 확신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한국의 항복 징후를 직접 확인하고 무너져가는 보고서의 논리를 보완하기 위해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하면 원자재 수급이 끊겨 가동이 중단된 공장, 공포에 질려 뛰어다니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경제 붕괴의 위기 속에 비명이 가득한 서울의 거리를 보게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평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본 풍경은 그의 상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고속도로는 물류 트럭들로 활기차게 붐볐고 거리의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택 삼성 캠퍼스의 정문에 도착했을 때 데이비드는 기이할 정도의 정적에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듯한 클린룸 내부에는 수천 대의 로봇팔이 노란 조명 아래에서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며 은빛 웨이퍼를 가공하고 있었습니다. 위기감에 휩싸여 고성이 오가야 할 회의실에서는 오히려 차분하고 밀도 있는 기술 토론만이 들려왔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는 공포가 아닌 자신들이 세계의 심장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과 여유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세연 팀장은 차가운 기계적 수치 대신 데이비드에게 따뜻한 국화차를 건넸습니다. 데이비드는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한 팀장, 왜 이 공장이 평온한 것입니까? 당신들의 수출길이 막혔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세연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워커 분석관님, 우리는 오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관세는 정치가 결정하지만 기술의 가치는 세상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년 물량까지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대답은 데이비드의 오만을 밑바닥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결정적인 충격을 받은 사건은 그날 저녁 서울 신라 호텔 로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공식 면담을 위해 로비를 가로지르다가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CEO들과 애플, 엔비디아의 고위 임원들이 호텔 소파에 모여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데이비드가 워싱턴에서 만났을 때 보여주던 당당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연신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세연 팀장이 나타나자 미국 굴지의 대기업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가다시피 다가갔습니다. 데이비드는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한 팀장님, 제발 재고 물량만이라도 확정해 주십시오. 관세는 우리 본사에서 100% 부담하기로 이사회 결정을 마쳤습니다. 25%가 아니라 50%가 붙어도 좋습니다. 물건만 끊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데이비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를 매겨 한국을 압박하려 했는데 정작 미국의 기업들은 그 관세를 자기들이 다 낼 테니 물건을 팔아달라고 애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핵심 기업들이 한국의 일선 실무자 앞에 줄을 섰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광경은 데이비드가 평생 쌓아온 경제적 가치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공급망의 갑이라고 믿었던 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으며 실제로는 한국의 반도체라는 심장 없이는 단 하루도 숨을 쉴 수 없는 을의 처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굶기려 했는데 정작 굶고 있는 건 우리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소파에 주저앉아 자신이 설계한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었는지를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에 복귀한 데이비드는 자신의 스승이자
이번 관세 정책의 설계자인 로버트 스톤 정책실장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스톤은 여전히 승리를 장담하며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프로젝트 크리스탈이라는 비밀 파일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책 발표 전 백악관 경제팀이 수행한 내부 시뮬레이션의 원본 데이터였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던 데이비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의회와 언론에 발표했던 데이터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관세 부담 90% 한국 전가라고 적혔던 문구는 사실, 원본에서 부담의 97%가 미국 소비자 및 기업에게 전가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그어진 수정 자국들 아래에는 불편한 진실들이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 자급자족하겠다는 계획 역시 현장 엔지니어들이 전력 인프라 부족으로 가동 불가능이라는 경고를 수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시되고 삭제된 채 6개월 내 완공 가능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그어진 빨간 줄들은 정책의 수정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기 위한 범죄의 흔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으며 서류를 품속에 숨겼습니다. 로버트 스톤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지지율을 위해 국가 전체를 거대한 도박판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데이비드에게는 두 가지 길이 남았습니다. 화려한 출세가도를 유지하며 이 추악한 진실에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경력을 걸고 거대 권력의 거짓말을 폭로할 것인가. 그는 텅 빈 복도를 걸으며 평택에서 마주했던 한세연 팀장의 정직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장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열렸을 때 데이비드 워커가 마주한 것은 거대한 침묵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은 청문회장은 마치 중세의 법정처럼 엄숙했고 증인석 위로 쏟아지는 조명은 마치 취조실의 그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십 대의 방송사 카메라가 붉은 빛을 내뿜으며 전 세계로 그의 얼굴을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이번 정책의 실세인 로버트 스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와 눈이 마주치자 입술을 굳게 다물며 배신에는 처절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눈빛으로 경고했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내리치며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워커 분석관, 당신은 이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이롭다고 확신한다고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반응은 파멸적입니다. 이에 대해 증언하십시오. 데이비드는 마이크 앞에 놓인 물컵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는 가슴속에 품은 붉은 폴더의 감촉을 느끼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자기 쪽으로 당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늘 한나라의 공무원이기 이전에 진실을 목격한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자멸한 것입니다.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준비해온 이동식 저장 장치를 연결했고 대형 스크린에 프로젝트 크리스탈의 원본과 수정본이 나란히 출력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붉은 펜으로 수정된 저 수치들이 바로 우리 국민의 지갑을 털어낸 범죄의 증거입니다. 관세의 97%를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승리라는 거짓 구호를 위해 이를 은폐했습니다. 로버트 스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쳤습니다. 저자는 지금 한국의 사주를 받은 배신자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데이비드를 향해 다가왔으나 위원장은 의사봉을 격렬하게 내리치며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택에서 제가 본 것은 멈추지 않는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제가 본 것은 멈추지 않는 거짓말뿐이었습니다. 텍사스의 공장은 전력조차 공급받지 못해 녹슬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허상의 승리를 노래할 것입니까? 그의 사자후는 카메라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 순간 제국의 거짓 성벽은 밑바닥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데이비드는 세상이 뒤집혔음을 실감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그의 폭로를 다루는 속보가 쉼없이 흘러나왔고, 백악관 앞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누가 우리를 속였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상무부 건물에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러 갔을 때 어제까지 동료였던 이들은 그를 외면하거나 노골적으로 배신자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책상을 비웠습니다. 15년간의 헌신이 단 몇 분의 진실로 인해 부정당하는 씁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해임 통보서는 서명도 채 마르지 않은 상태로 그의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버트 스톤의 수하들은 그의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며 모든 자료를 압수해 갔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홀가분했습니다. 로버트 스톤을 포함한 정책 설계자들은 이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조작된 관세 정책은 의회에 의해 무효화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며 백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상무부 건물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권력의 중심부였던 그곳이 이제는 낡고 부패한 유적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데이비드는 낡은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거실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되새겼습니다. 경력은 끝났고 연금은 박탈당할 위기였으며 앞으로 수많은 법정 싸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한국의 한세연 팀장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의 용기가 멈췄던 물류 트럭들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쓰지만 그 열매는 전 세계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비로소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법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권력의 설계자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평온한 잠을 청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는 이제 워싱턴의 관료가 아닌 기술정책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세상을 향해 정직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한국의 평택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압박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술이라는 진실이 어떻게 세상을 치유했는지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5시, 그는 1년 전 한세연 팀장이 추천했던 그 언덕에 올랐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그의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언덕 아래로 펼쳐진 평택 캠퍼스는 1년 전보다 훨씬 더 장엄한 모습으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새로 완공된 제6라인의 유리벽면은 새벽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공장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웅장한 기계적 고동 소리는 마치 지구가 숨을 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데이비드는 주머니 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웨이퍼 조각을 꺼냈습니다. 한세연 팀장이 선물했던 그 작은 실리콘 조각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진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언덕 아래 정문에서 수백 대의 자율주행 트럭들이 일제히 전조등을 켰습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와 AI 기지들로 향할 반도체를 실은 트럭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도로를 타고 길게 늘어서서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어둠을 가르는 거대한 빛의 강물 같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장관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길 필요가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세상의 심장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권이란 누군가를 무릎 꿇려 얻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시간을 앞당기는 기술을 정직하게 빚어낼 때 주어지는 명예라는 것을 그는 이제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아침 해가 수평선 너머로 솟아오르며 평택의 캠퍼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따뜻한 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1년 전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거짓의 성벽은 무너져도 진실의 빛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이 관세라는 칼을 뽑았지만
결국 그 칼날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싸우지 않고도 이겼어요. 삼성은 묵묵히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었고 전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서게 됐죠. 진짜 힘은 주먹이 아니라 기술에 있다는 걸 온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더 가슴 뛰는 이야기, 더 뿌듯한 대한민국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